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귀빈 여러분, 연사 여러분, Trends Research and Advisory CEO이신 모하메드 알 알리 박사님을 대신해서 본 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제주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Trends Research Advisory 경제부서 연구자인 술탄 루베이입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아브라함 협정 2년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제에서 보듯이 오늘은 2년이 지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적, 학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주된 목적은 중동의 관용, 문화적인 대화, 평화, 안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본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중동의 평화와 안전성을 유지 및 강화하는 열쇠로 협력과 상호 이익을 증진합니다. 영내 공존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협력을 추구하며 비즈니스, 기술, 방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니셔티브를 도입, 개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연사 여러분을 발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동료인 엘리아지아 알호산이 트랜스 리서치 앤 어드바이저리 미디어부 부회장님,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중동 안보 연구원이신 토비아스 보크 박사님, 텔 아비브 대학교 모시 다이언 센터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장이신 브랜든 프리드만 박사님, 채텀 하우스 중동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어소시어트 펠로우 요시 메켈버그 교수님, 아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 디렉터이신 조나단 페니코프님, 제가 연사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기에 앞서서 조나단 디렉터께서 세션에 직접 오시고자 하셨으나 이동 관련 문제로 발표를 녹음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틀고 세션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 및 연사 여러분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회장님 나와주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샬롬. 안녕하십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서 중동의 새로운 외교 모델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관점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Trends Research and Advisory와 제주 포럼, 연사 여러분, 동료 여러분께 오늘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협정 체결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그 사이 몇 번 방문했습니다. 저희와 이웃 걸프 국가들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국민들에 대한 열린 마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우리 모두 중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공통분모를 활용해서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더 큰 평화를 구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과거의 슬로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동은 전쟁과 갈등의 땅으로 과거에는 아브라함 협정에 따른 문화 외교가 없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불신을 줄이고 중동의 새로운 정체성과 정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문화 외교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찾아 문화, 심지어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가 목도하기 시작한 성공적인 문화, 사회 교류의 발자취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간단하게 저희가 더욱 커지길 희망하는 번영하는 지속적인 우정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랍 국가 간 외교 정상화에서 보셨듯이 1년 만에 명확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와 문화로서 저희는 갈등이 아닌 평화를 소중히 하며 다 같이 상호 관용, 신뢰의 씨앗을 찾고자 합니다. 둘째, 냉소주의를 넘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시작하고자 하며 협정에도 나와 있듯이 각국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공동 조상인 아브라함 아래서 지역사회의 공존, 문화, 평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평화와 친밀한 관계의 시대를 협정에서 명시했습니다. 예컨대 교류 프로그램, 대화, 문화, 학계, 인재, 과학교류 육성이 있습니다. 또 여성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정국들은 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여성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의 범위가 청년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미래지향적이란 의미입니다. 협정의 내용에는 문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있고 예술 외교, 스포츠 외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중동의 정체성의 부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웃국가, 이스라엘 간 대학, 연구소와 같은 학계 협력의 기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이 사람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 정부 간 협력에 필요한 현재와 미래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정이 미디어의 주목을 저희가 생각한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야의 학계, 연구 협력이 영내 국가 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학생,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계 선례 공유, 물 관리, 안보, 환경 문제 등 상호 이익이 되는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학자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입니다. 예컨대 경제, 비즈니스, 교육, 심리학, 의학 연구부터 AI, 정치학, 국제관계, 안보 등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의 협력은 제로에서 협력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48편의 논문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스코퍼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학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및 다양한 국가들의 연구진과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도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2020년 10월 아부다비 트렌드 리서치 앤 어드바이저리와 텔아비브 대학의 모시 다이언 중동 아프리카 연구센터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는 지정학, 경제학, 다문화 관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아브라함 협정에 중점을 둔 싱크탱크와 공동회의를 최초로 조직하였습니다. 미래 협력은 AI, 과학, 농업, 사막 연구, 물 안보, 사이버 안보, 에너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협력의 범위에는 관광, 예술, 스포츠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최초로 다양한 주제의 미술 페스티벌을 2020년 3월에 개최했습니다. 예술 외교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보다 관용적이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중동의 가치를 교류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 훌륭한 예시 중 하나로 2020년 두바이 엑스포가 있는데 첫 아브라함 협정 축제로 하루 동안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전 세계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의 정상급 셰프들을 한데 모은 행사였습니다. 행사에서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로 연결된 문화협력과 사람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중요성, 오랜 범죄와 사회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 알려진 타부를 타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다리이자 성공과 진보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문화 외교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
정의, 상호 존중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 가치이자 국제법과 외교의 기본 전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경험에 기반해서 청년이 문화 외교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연결하는 교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 협정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고 협정 국가 간 인적 교류라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문화 외교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고 중동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국가 정상들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상 간의 상호 이익, 운명, 신뢰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아지아 부회장님,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제 토비아스 보크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의적절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저명한 연사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협정의 중동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 대한 안보, 외교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저의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질서가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 변혁의 결과이자 주체입니다. 협정은 외부가 아닌 영내 협정으로 중동의 복잡한 안보 역학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중동 지역의 질서에 대한 수많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이 70년대 초 지역을 떠나고 나서 지역 균형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언제나 평화로웠고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국가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고 명백히 지난 10년간 변해왔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것이든 지역의 영향의 정도, 지역에 손을 떼는 것이든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든 현재로서 모두 열린 질문이며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0년 사이에 러시아가 지역의 이웃이 아닌 실제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일부에게는 우려가 되었고 다른 일부에는 잠재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미래의 큰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죠. 특히 걸프 국가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얼마나 중국이 해당 지역에 안보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또 유럽이 있죠. 유럽은 잠재적인 거대 세력이자 경제력이 명백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안보 관련 의지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의문들이 남습니다. 제가 외부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국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 언급했고 거기서 중동 지역 국가들은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협정은 지역 자체에서 지역 질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징후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뻔한 클리셰인 이 협정이 중동의 나토가 될까 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지역에 유입이 돼서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의 나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고유한 중동의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전 연사분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협정을 통해 영내 국가들이 어떻게 다양한 도전 과제를 지역 내에서 다루고 어떻게 잠재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예컨대 경제든 단지 인력이든 고민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브라함 협정이 분명히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브라함 협정의 미래에 대한 큰 의문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협정이 어느 범위까지 포용적인 접근이 되어서 지역 안보 균형에 이바지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 간 편을 나누어서 배척하고 다른 지역 강국이나 국가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지역 밖의 시각에서 보면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 매체에 따르면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중동 지역의 국가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나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이 협력을 해서 미국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중동에서 느끼기에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 배척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동맹을 맺어 싸우기 위한 것인지 방어적인 것인지 혹은 누군가는 공격적인 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뤄야 할 열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루면서 다른 지역 강국이나 다른 지역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개입하는가라는 질문도 생겨납니다. 요르단의 자리는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요르단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약 30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될 때 요르단이 어딘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요르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직 다뤄야 할 제안들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혹은 실제로 그와 관련된 진전을 낼 수 있는 실제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난제는 항상 팔레스타인 관련 문제를 아브라함 협정에서 어디까지 다루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 협정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관련 대화를 제쳐두고 다른 쪽의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안고 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리아가 다시 지역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레바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영내 대답은 무엇인지, 북아프리카의 갈등과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프레임워크가 다룰 것인지,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크고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들이 외교, 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아브라함 협정을 활용하고 어떻게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부터 미래에 구축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난 협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협정이 중동 지역 균형의 역학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에서 30년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비어스 박사님께서 아브라함 협정의 안보 관련 통찰력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브랜든 프리드먼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Trans Research and Advisory와 제주 포럼 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중 여러분께 발표를 하는 이 기회가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아지아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텔아비브 대학교 모시 다이언 센터에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다른 학계에서 대개 그러하듯이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저의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대한 전문가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은 현재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관계 1948년부터 2020년 아랍 국가와의 숨겨진 관계 역사를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의 학자로서, 걸프 국가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제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견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사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브라함 협정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의 진실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아랍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이웃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랍 세계를 정치적으로 응집력이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정치적인 면에 존재하고 문화를 봐도 아직도 아랍 세계라는 것이 명백히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과거에 아주 불확실한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을 정글 속의 빌런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런 표현은 과거의 것으로 버리고 저희 지역을 과거 수십 년간 묘사한 것보다 더 복잡한 지역이라고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에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엘리아지아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인 소통의 장을 이웃 국가와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고 이집트, 요르단과도 달성할 평화의 과제가 있지만 아브라함 협정이 주는 긍정적인 소통은 5개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부분의 반복이 되겠지만 다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이유들을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비아스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분명 아브라함 협정이 주는 전략적으로 긍정적인 소통은 국제 매체에서 길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국가와 전략적으로 융합으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란 위협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함께 다른 위험도 언급합니다. 예컨대 급진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다른 위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브라함 협정이 주는 긍정적인 소통은 또 무역과 투자입니다. 이 분야는 몇 년 전이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많은 무역, 투자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무역, 투자, 기술, 인프라를 한데 묶어서 아브라함 협정의 긍정적인 경제적 소통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협정의 긍정적인 소통은 에너지 전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주 언급하는 문제가 넷 제로입니다. 분명히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것으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사람 간 교류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엘리아지아 부회장님이 강조해 주셨죠.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 간의 긍정적 소통 기회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바레인, 모로코와의 국가 간 관계와 그 외 주변국 관계 간에 명백한 구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척도가 있지만 그들은 아주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역할을 간과합니다. 바로 100년이 넘는 역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입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련 국제 관계, 이스라엘 사회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종종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커다란 두 가지 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아지아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 청년과 지역의 인구 통계학입니다.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기억이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며 사학자로서 저는 생전의 기억이 지역의 역학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도 중요한데 진실한 사람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 간에 생기면 서로를 개인으로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부회장님을 작년에 알게 된 것처럼요. 또한 상대를 인도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생깁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에서 지난 몇십 년간 없었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가 이스라엘과 이웃국의 이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갔습니다. 또 더 많은 대화가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핵 협정이 실제로 떠오른다면 저는 기꺼이 관련 문제, 전략 문제 등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와 관련된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해당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토비아스 박사님이 일부 언급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관계가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변화가 아주 특별한 맥락에서 특정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맥락의 5개 중요 요소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토론 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협정은 글로벌 팬데믹 중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이 팬데믹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토비아스 박사님이 큰 물음표를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것이 한 측면이라 생각하지만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날카로운 라이벌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후 엄청난 힘의 경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말았죠. 따라서 더 날카로워진 힘의 라이벌 구도가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어진 맥락 중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아브라함 협정을 논할 때 가장 간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반세계화, 재세계화, 지역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토비아스 박사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유행어가 무엇이든 간에 공급망, 세계 무역 유지의 잠재력,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모두 만든 것이고 아브라함 협정으로 기회를 모색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측면은 또 가장 간과한 부분 중 하나인데 바로 안보를 논할 때 안보에 대한 새로운 측면이 탄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인지 식량 안보인지 물 안보 또는 기후 안보인지 나눠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질문은 에너지 관련입니다. 이 모든 안보의 측면이 아브라함 협정 이론에 더 큰 힘을 실었고 제 생각에는 최근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리고 멈추겠습니다. 지역 방위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인 융합이 이란과 급진 이슬람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토비아스 박사님이 미국 관련 의문을 남긴 것을 생각하면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고 추가적으로 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보다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토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랜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연사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토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이신 요시 메켈버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전 연사분들과 마찬가지로 발표를 할 때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덧붙이곤 합니다. 저도 잘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조직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 2년간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지 않은 것은 앞서 들었다시피 팬데믹이나 그 외 다른 이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명확해졌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자리에서 더 깊이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은 정치에서는 긴 기간이고 중동에서는 마치 영생과 같은 기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의 체결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약간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자연스러운 진전으로 생겨난 다른 형식의 협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제적인 공통성의 융합을 반영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이미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지만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있었고 사람 간 교류도 있었습니다. 무역 성과에 대한 놀라운 수치를 돌아보면 2021년만 봐도 아브라함 협정 체결 국가 간 1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7개월만 봐도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무역 규모가 14억입니다. 이는 문화, 교육, 협력에 더해진 것으로 세계의 모든 부분에 정상화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칙적으로 EU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상화를 보면서 EU DNA의 일환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표의 주제는 왜 아브라함 협정에 관해서 EU가 역할이 없는지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 협정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중동의 정치, 안보 협력을 위해 개방을 하고 지역 내 모든 국가들과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협정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국가들도 협정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은 해당 국가들이 마주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과 국가 간 이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교수님, 토비아크 교수님 모두 이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이 문제가 곧 대두될 것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협정이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접근법이 아주 설득력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다름은 여전히 있지만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해당 지역과 세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EU의 냉담한 반응입니다. 크게 보면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한 지역 갈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문제지만 언급되지 않은 그 복잡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하고 어떤 해결책을 낼지에 대해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프 국가와 그 외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브라함 협정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성과에 대한 잠재성을 보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미 2회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의 이슬람 지하드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데미지는 없었지만 그 스트레스는 계속됩니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관계 악화와 팔레스타인 수반 아바스의 이슈 등이 일어나면 아브라함 협정의 견고함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EU라고 하면 영국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이 되었을 때 영국도 그 일부였고 영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문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수상이 취임하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향후에는 모로코와 수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분한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국가와 또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가 놀랍게 이뤄진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미국을 칭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로 문 열고 많은 것을 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지 않은 게 커다란 변화를 주는 미국의 선거가 2개월 전이었다면 브뤼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훌륭한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EU의 공식적인 반응과 작고 실용적인 접근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U는 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보다 의도적으로 방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EU 언론에서 간단하게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장기적인 EU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지역의 안정화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혜택을 줍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더 장기적인 안목도 바로 나왔고 2년 전인 2020년 8월 EU에서 지역 전체의 포괄적이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해결책에 관련된 훨씬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고 EU가 다른 지역,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EU는 즉시 정상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을 활용하는 가장 가치 있는 카드라고 느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EU는 저희 2002년 보증된 평화 이니셔티브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향후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회의에 대한 보증이 이어지고 회의 중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 외 지역의 관계 정상화 및 이스라엘 점령 지역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화에는 합의가 따르고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이슈입니다. 저희는 두 개의 패러다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화, 두 번째 정상화입니다. EU에서 당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해 안도감을 느꼈던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의 땅과 팔레스타인 서안 점령지구 합병에 대한 선언을 방지한 것과 셀 수 없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해결 노력이었습니다. 또 서한 지구의 일부분에 관한 이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고 평화협정 등을 통해 미래에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네타냐후 전 총리가 정말로 서한 지구 일부를 합병하려 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특히 선거 전에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의지를 보였었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진행 중인 이슈이고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2년이 흐르고 미국의 중동 관련 대표 측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랍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했는데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협정을 활용하는 건 EU에 달린 것이고 원칙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반대는 없고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아브라함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EU가 느끼는 딜레마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EU의 DNA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로버트 슈만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바로 갈등 후의 정상화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20세기 초부터 50년간은 둘째치고 수백 년간 전쟁을 치러왔던 유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지지자는 유럽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갈등 상황에서 정상화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EU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이 되었으니까요. 트럼프 정권이었다면 여러모로 달랐겠지만 평화유지군 배치 가능성은 막혔고 EU에게는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아브라함 협정에서 선언한 정상화를 활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EU 평화 이니셔티브와 다른 이니셔티브를 모두 합칠 수가 있습니다. EU가 힘을 합치는 관점과 아브라함 협정의 내용이 뜻이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EU는 세계 평화 유지군이 되고 아브라함 협정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메켈버그 박사님.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생각과 유럽의 관점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나단 페니코프님의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페네코프이며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대서양위원회에서 스코어크로프트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과 트렌드 리서치 어드바이저리에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협정과 여태까지 영향 및 아브라함 협정이 이행되면서 대두되게 될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정이 서명된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진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금년 3월 말 열린 네게브 서밋에서 이루어진 가장 두드러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괄목할 만한 서밋으로 다자회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또한 해당 서밋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논의할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협정 서명국의 외교장관들이 바레인에 대표를 파견했고 궁극적으로는 6개의 워킹그룹이 발족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 교육, 공존, 식량 및 물 안보, 보건, 지역 안보 및 관광 분야를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에 집중할 7번째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며 이런 분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 협정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아랍 국가 간의 폭넓은 관계의 초석이 될 이번 워킹그룹은 단순히 정부 또 민간 기업 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량 및 물 안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스라엘의 경우 빗물을 집수하고 또 폐수를 처리하여 재활용률이 90%나 됩니다. 물 생선 기계를 사용하여 대기에서 습기를 뽑아내어 하루에 무려 수천 리터에 달하는 식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식량 공급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 앞장서고 있는 점적 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며
가뭄, 저항성, 작물 개발에 최전선에 활약 중인 바, 이런 모든 기술이 제시하는 기회는 단순히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일부 아랍연합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특히 모로코와 같은 비산유국의 경우 충분한 식수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육 및 관광 워킹그룹의 경우 장기적인 영내 평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반 시민들과 아랍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제한된 시간만을 가지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나 아랍 매체에서만 접했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대인들에 대한 부족한 설명이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런 것을 바꾸고 반이스라엘 정서나 반유대 정서를 타파하게 되고, 두바이, 아부다비, 마리케시, 마나마와 같은 훌륭한 도시들을 방문하고 여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돼 좋은 기회가 아브라함 협정이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모로코 국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국민의 기본적인 인상을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 몇 세대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가져다 줄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이 더욱 성숙화되고 계획이 완전히 개발 및 이행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정부 간 협력 및 이스라엘의 주요 기업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교육자, 의사, 간호사, 농부, 수문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도 정상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협력이 더욱 만개하게 되면 정부 간, 더 나아가 사람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바람이기도 하며 또 근거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의 저변 확대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 언젠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선행 조건이라 공언한 바 있으나 양국의 군사, 비즈니스 관계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매체들이 덜어 있습니다. 만약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느 순간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인지하고 정상화시키는 행보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할지는 미시주의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이나 아랍에미리트가 추구하는 노선을 취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기술 및 역량을 사용하고도 획득하는 것, 이런 기술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에게는 실로 일대의 기회인 이유는 부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기와 그 부 때문에 영내 정치 맹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두 개의 모스크인 메카의 대모스크 및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를 품고 있어 이슬람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만이나 티니지와 같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내용을 다스리느라 정상화를 우선순위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로 인한 혜택, 그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면 따라올 것입니다. 모로코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을 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로 1인당 GDP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제 예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훗날의 어느 시점이라도 관계 정상화를 꿈꾸기엔 거의 불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정부 관료가 아니라도 일반 이라크인들 중 이스라엘인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킨 바,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우호 관계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브라함 협정은 대중동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임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이면서 확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은 제 생각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눈에 띄게 미국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튀니지 그리고 쿠웨이트와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을 우선시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중재하고 워킹그룹에도 박자를 가하는 것이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닐 것이며 특히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아랍 국가의 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뿐 아니라 이 국가들의 시민들에게는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미국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수단의 경우에는 협정에 제약이 걸린 국가의 예입니다. 작년에 벌어진 쿠데타로 수단의 경우 관계 정상화의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데타로 관계 정상화 노력이 아예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반대 그리고 수단의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압델 파타 알 부르한 장군 등으로 더욱 관계 정상화는 험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수단의 예시에서 보듯 다른 국가들은 반드시 정치적 내홍을 안으로 다스리고 외부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국가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의 반대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관심은 지역 내 미국의 자산 때문이라도 여전히 높게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내 안보의 경우 아브라함 협정으로 통합 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생겼고 공조, 훈련 정보 공유가 안보 네트워크의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런 무장단체, 테러 집단 등과 같은 중동에 지속되는 위협과 신흥 위협에 맞서 방어 요새를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군사훈련과 무기 공급을 중동 국가들에게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면 반드시 미국은 이런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각국이 통합을 공고히 하게 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안보 구조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협정이 모든 갈등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동 전역의 시민들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오늘 세션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나단 페넨코프 선생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진행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패널 토론의 포문을 열고자 하는데 혹시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제 가슴 속 깊이 느껴왔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적 교류 경험을 이스라엘 시민들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연구를 위한 무시단 센터와 브랜든 선생님의 배려로 가능했었는데요. 인적 교류는 양국의 밝은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여간 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동안 공동 컨퍼런스 개최도 했고 센터의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며 아랍에미리트에 적을 둔 싱크탱크와 첫 번째 공동 컨퍼런스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출신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필터를 거치지 않은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저를 환대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시단 센터 및 브랜든 선생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답변을 위한 듣기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근저에 깔린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듣기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경험했던 인적 교류 연결은 단순히 외부와의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뿐이 아니라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과의 우정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동 출신이라는 공통점이죠. 인적 교류를 통해 다른 종교, 문화, 가치관을 넘어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대중선전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미디어 및 SNS를 활용해서 서로 반목하기보단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영토, 자원 및 자산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외교에서는 문화에 대한 실용적인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영내 평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중동의 교량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건 청년이 미래이자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이죠. 우선 시작은 인적 교류부터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셔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알리아지아 선생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기뻤고 저는 좀 더 폭넓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토비어스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벗어난 나레티브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아브라함 협정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관련 역동적인 노력이 바로 그 예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바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나레이티브가 구성된 것이죠.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연세분들도 말씀해 주셨겠으나 바로 아브라함 협정은 어느 정도 구제책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 체계를 가졌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요르단 계곡 지역의 합병 등과 같은 이슈의 구제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적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국가와 사회 이슈로 주제를 환기하면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단한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와 이스라엘 중동 관계를 어느 정도 독자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받는 독립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여전히 해당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인적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는 함께 마주보고 앉아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면서 또 완벽한 화합은 없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스라엘 외 중동 국가로 국경을 넘을 수도 없었고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꿈이 아니구나라며 볼을 꼬집어 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외 국가의 국경을 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죠.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브라함 협정 이전부터 연구자로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지난한 과정이었고 또 관련 물밑 작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와의 평화 프로세스 및 협정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거기서부터 진전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런 진전을 10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점에도 동의를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점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는 청산되었죠. 과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로 기인하는 여러 이슈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적대 관계를 청산했지 않습니까? 요르단과 맞닿아 있는 가장 긴 국경이 이제는 평화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경우 전략적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죠. 이스라엘과 UAE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 협정이 만들어낸 기회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타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맞춘 셈입니다. 불행히도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대 노선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협정이 필요하지? 지금 그대로 다 좋은데 왜 자꾸 일에 매듭을 지으려고 해? 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회는 일고 있는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셔서요. 토비아스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 앞서 의견 주셨던 존경하는 패널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제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일하거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중동 출신이 아닌 외지인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들어보면 모든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요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논의가 수년 동안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알리아지아 선생님, 브랜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런 인적 교류가 공식화되었다는 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점에 대해서도 깊게 공감합니다. 모두 아브라함 협정이 만들어낸 쾌거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런 인적 교류가 어떻게 전략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며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논의의 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 정치에서 어마어마한 진전이라는 점, 향후 20년, 30년, 40년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요시 교수님께서도 발표 중에 언급하셨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되는 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럽인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국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초창기에 아브라함 협정이 나왔을 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장치다, 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특히 트럼프의 술책이다. 트럼프가 관심을 끌기 위해 한 거겠지. 실제적인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인식이 빠르게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났으니 언젠간 끝나겠거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영국이건 프랑스, 독일, 브뤼셀, 미국이건 제 생각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단순히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트럼프가 만든 협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 또 중동 국가, 영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로부터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간 유럽 국가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 또 유럽 국가들도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인식하길 바라겠습니다. 각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토비아스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분들께서 미국의 방식 또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취한 접근법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해진 순서 없이 말씀 주세요. 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트럼프 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이란 핵협상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인 JCPOA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협상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이유 등으로 마무리를 짓긴 했죠. 또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바로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죠.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정치의 서로 다른 접근법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이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중동 지역 자체에서 나온 이니셔티브다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이 순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만 해석되지 않게끔 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바이든 행정부가 수자적인 부분일지 모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전에 아브라함 협정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오일 등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 더 긴밀한 관여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행정부 정책 일환으로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 및 성숙화 되어야 하지 미국 극단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마치 펜듈럼, 진자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단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외정책 결정과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국내 정치에서 근본적인 논쟁에 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략적인 어떤 조정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비아스 박사님.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하나 큰 변화를 말씀드리면 토바이어스 박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이든 행정부의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셈법이 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가타보다 첨언할 내용은 없을 것 같지만 2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아브라함 협정의 가치, 특히 저희가 조나단 페나코프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잠깐 들어보았었는데 아브라함 협정 이후 지역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자주의 혹은 소다자주의를 중동 지역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말뿐인 다자주의가 아니라 지역 내 현대사를 뒤져도 유례없는 효과적이고 제기능을 하는 다자주의 포럼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중동 지중해 가스 포럼 최근에는 새롭게 네가브 서밋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또 최근에 이집트에서도 서밋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소다자주의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편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저에 작동하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토바이어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중동에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중동 내에서 중동 자체의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 이제 6개월과 비교했을 때 이 협정을 더욱 지지할 의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진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6개월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인지할 만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자 혹은 소다자주의가 중동 내 계속해서 성공하고 또 지속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협정의 성공적인 미래에 기여하는 것이죠. 또 요르단 관련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큰 문제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이 요르단을 품고 요르단에게 손을 내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명확하게 요르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고 해석이 되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며 처음으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르단 국왕은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 결과 이런 종류의 협정이 특히 역사적인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UAE가 새로운 물,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하고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이스라엘이 전력 생산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담수화 및 수자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요르단에게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협정의 자금 조달을 아랍에미리트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협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저변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렇다고 해서 요르단이 완전히 아브라함 협정에 뛰어든다는 것을 해석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팔레스타인 이슈가 요르단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모두에게서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물, 태양 에너지 투자 협정이 아브라함 협정이 활용되는 좋은 예이고 또 아까 토바이어스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또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겠죠. 특히 새로운 지역 내 소다자주의와 상호작용에 관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그래도 이를 통해 영내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이 많은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내전도 그렇고요. 또 전반적으로 거버넌스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보면 영내 역량이 강화되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접근법이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초반에는 있었으나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승계했고 또 협정에 대한 셈법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을 뒤지는 등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어찌됐던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 승계 발전시켜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약 위기가 있을 시 미국이 얼마만큼 아브라함 협정 강화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 되겠죠. 분명 여러 관계들 속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압박이 있게 되겠죠.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도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던 간에 아브라함 협정의 발전 및 확대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점점 국가들이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함께 세계적인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산적한 만세들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세계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 등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강력한 결단력을 갖고 미국 내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함께 새로운 심포지엄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담론의 특징들이라고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협정이 장애물을 만날 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 견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시 교수님, 이 질문은 교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럽의 견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요시 교수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신임 영국 총리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취하게 될 행보는 어떨까요? 네, 허를 찌르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신입 영국 총리가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보수당의 대표 신분이죠.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아련하기 전까지는 아직 영국 총리는 아니죠. 그래도 모든 게 순조롭다면 곧 영국 총리가 네, 당연히 되겠죠.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와서 가타부타 관련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영국 보수당 내 또 여러 경제자들을 달래면서 이루어지는 당내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 보수당 내에서 벌어지고 담론을 들어보면 향후 미래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탁송 공론 말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국의 주요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라든지 보수당 내 위기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죠.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다음 선거까지 이제 2년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가 위기, 에너지 비용을 막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이 많습니다. 산적한 도전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결국 신임 영국 총리가 어떤 관계를 구축 및 발전시켜 나가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임 영국 총리가 더욱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럽 정책과 영국 정책을 따로 띄워놓고 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중동 정책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 이후 회복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뭔가 하루아침 해결은 안 될 것이고 결국 두려움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영국과 비EU 회원국 간의 경제 관계가 아마도 영국의 새 정부의 방향을 대부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임 영국 총리에게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이 우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정을 못 내린 듯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신임 영국 총리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 어떤 향방으로 나아갈지 좌정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해주세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의 이하 동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전략적인 위기가 유럽 국가들 및 서양 국가들에게 있다면 아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또 관련한 대만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 문제가 해당 국가들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에너지 이슈에 대해선 중동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중동 지역의 우선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양 국가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짜놓은 프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범위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상업 및 무역 관계도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영국이 현재 포스트 브렉시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전략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제가 또 뻘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영국 신임 총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럽 국가에게 확실히 중동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유럽 국가들의 대중동 관심사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확실히 쇄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비추어 보자면 유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쇄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국방 관련 분야에서는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국방 분야에서도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니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마지막 말로 덧붙이겠습니다. 네, 모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기 앞서 간단하게 연사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키포인트 아니면은 뭐 권고사항도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패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마 학자이자 애널리스트로 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전략적인 분석 관련 이슈라고 꼽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적 교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브라함 협정의 유지 및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지정학적 전략적인 관심사나 질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지금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 지역 사람들 간 관계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중동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요시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중동 지역 내 서로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후손 혹은 후손의 후손들도 이런 모멘텀을 이어나가리라 봅니다. 영향을 받겠죠. 이게 제가 천성적으로 시니컬한 비관론자로서 드리는 아주 밝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주 포럼이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황리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든 박사님.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신가요? 제가 벌써 제 결론을 전달드린 줄로는 알지만 괜찮다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 제 개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청년들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또 트랙 3 외교를 발전시키고 문화 외교를 발전시키는 주역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아브라함 협정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협정 서명국들에게는 테스트 베드로서 인적 교류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문화 외교를 펼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중동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알리아시아님. 요시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부탁드려요. 앞서 말씀 주신 분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브랜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전략 분석가로서 저희가 종종 기자나 외교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고 또 문서화시키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개인과 가족의 안정에 관한 것이고 또 모두의 번영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맥락 하에서 보면 아브라함 협정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의 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아브라함 협정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또 관련 논의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동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종종 먹구름이 뒤덮고 있는 지역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교수님. 토바이어스 박사님. 저도 다른 세 분의 패널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유럽 국가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해당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큰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심을 끊지 말고 중동 내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 인적 교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결국에는 공통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이게 유럽 국가들의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유럽 출신이니까요. 그럼 다른 국가들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말아야겠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지역적 그리고 학자로서 견해를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저장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